네, 반갑습니다. 중국 연변 윤동주의 고향 용정에서 온 소설쟁이 김혁입니다. 네, 저는 시인 윤동주의 고향 용정에서 태어나 10대에 처녀작을 발표한 뒤 지금 이렇게 허위단심 글밭을 경운한 지가 어느덧 30여 년이 됐습니다. 어느 한번 매체와 인터뷰에서 저는 문학적 다큐멘터리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저널리즘적 글쓰기가 나 자신이 금의 모든 창작 성향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족의 가장 중요한 매체인 연변일보와 길림신문에서 매체 일꾼과 소설가로서의 병행된 삶을 수십 년간 이어왔기에 그 와중에 더듬어낸 것이 바로 우리 다른 작가들보다 차별화되는 이런 저희 창작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30여 년 동안 저는 모든 장르를 동원해서 저희 주특기인 소설도 좋지만 르포라든가 수필, 칼럼, 지역 방송 드라마 이러한 모든 장르를 동원해서 중국 조선족이라는 이 공동체의 아픔과 그 행보에 대해서 기록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우선 제가 중국 조선족 문제 테마 소설이라는 이러한 부제를 달고 한 몇십 편을 창작했어요. 이 작품이 지금 북경 작가 출판사에서 당근 출판되게 됩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저는 격동기 조선족의 고뇌와 이주민족으로서 조선족의 역사의 행정을 다루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장르가 많지만 저희 여러 부의 장편으로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첫 장편 마마꽃 응달의 피다, 이 작품은 중국의 문화대혁명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우리 조선족의 생각밖에 그 문화대혁명에 다룬 호흡이 긴 장편이 많지 못해요. 두세 부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 저희 한 부가 들어있는데요. 문화대혁명이라는 이 나치 폭행에 버금가는 이러한 전대미문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중국 조선족이 겪은 다른 민족보다 농도와 좀 줄기가 다른 이런 아픔을 아이들이 시각에서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바로 시인이라는 장편인데요. 윤동주의 일대기를 제가 한번 조명하려고 소설로 다루려 했습니다. 2009년에 조선족의 권위문학지인 연변문학에 1년간 연재됐습니다. 그 후에 한국에서는 이정명이 바람에 스치는 별, 제목이 아마 그렇든지요. 그리고 구효서 선생의 소설, 그 다음 김소연 선생의 소설, 이렇게 윤동주에 대해 그 후에 소설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2009년에 이 작품을 이미 연재를 했고, 그 후에도 윤동주 평전이라든가 서몽규 평전을 썼지만 아직도 10년이 되도록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부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책자로는 못 나오고 연변에서 연재를 한 지가 이제 10년째 됩니다. 제가 용정에서 태어나 자랐는데 용정에서 윤동주와 문익환이 다녔던 광명학교가 그 후에 전신인 학교입니다. 그 후에 신안학교라고 광복 후에 바뀌었는데 제가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리고 윤동주가 손몽규와 함께 다녔던 은진중학이 합병된 용정중학도 역시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사단법인 윤동주 연구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오픈했는데 사무실 자리가 바로 윤동주의 장례식을 치른 윤동주의 용정 집터 자리입니다. 이러한 학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학연 때문에, 인연 때문에 제가 윤동주에 심취됐고
윤동주에 관한 작품들을 픽션 내지 논픽션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줄곧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세 번째 장편은 달이 몰락 완둥황후라는 이러한 작품입니다. 그 이탈리아 감독 베를루치 그 마지막 황제의 영화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그 영화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푸이 황제의 첫 번째 정실 부인인 완둥이 일대기를 다루었습니다. 중국 작가도 완둥에 대해 소설로 다룬 적이 없는데 제가 왜 다뤘냐? 완둥이 그 중국 대국의 마지막 황후가 다른 것도 아닌 우리 지금 조선족 자치부 수부인 영길에서 세상 뜹니다. 영길 가몽에서 세상 뜨게 돼요. 그리고 영길 그 남산에 영길 외곽에 있는 남산에 자그마한 모아산이라는 이런 산에 묻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그리고 완롱황후의 좀 그 일본의 기대인 그 괴뢰적인 생애는 그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와중에 우리 중국 조선족의 운명도 많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동북 지역에. 때문에 제가 조선족 작가로서는 좀 지제적으로 확장된 이런 소설을 써보고자 세 번째 장편으로는 이 작품을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 그 국자가에 서 있는 그녀를 보았네라는 이런 작품이 있는데 15년 전의 장편입니다. 이 장편은 중국 조선족이 출국붐이 일면서 미립국 하다가 25명이 질식사한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90년대에. 그때 그 사건에서 충격을 받고 쓴 작품이고요. 그 다음 요사이에 조선족 첫 위안부 소설로 되는 춘자의 남경을 발표했습니다. 이 작품이 요사이에서 우리 조선족 문단으로서는 많이 알려진 작품인데요. 중국 작가 출판사는 아주 규모가 큰 출판사입니다. 우리 조선족 작가들이 장편이 중문으로 근 10년 동안에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중문으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춘자의 남경이 단지 위안부만 쓴 작품이 아닙니다. 그 전에 간도 참변이라는 이런 사건이 대사건이 있었어요. 청산리 대첩을 모두 아실 겁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패전한 일본군이 보복으로서 한인 사회에 근 몇천 명의 사람을 학살한 이러한 참변이 있었습니다. 그 참변이 연변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그 참변과 그 다음 작품이 말미에 나온 남경 대학살과 함께 링크를 해서 그 가운데 그 위안부라는 연결고리 돼가지고 이렇게 좀 우리 어제 그 대사기 속에서 연변 지역과 관련되는 이러한 사건들을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 장편으로 무성시대라는 장편이 있어요. 우리 서울에 한국의 제일 첫 양이사인 김필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독립운동가인데 이분이 맏아들이 장자가 중국에서 상해에서 중국 영화 황제라는 이러한 보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분이 영화 인생에 대한 이러한 장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금방 그 창작을 마치고 여사에 출간되는 장편소설 대림동 3번 출구라는 소설은 중국 조선 제한 조선족들이 운명을 다룬 소설입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느 조선족 작가들과는 달리 유난히 역사물에 천착하는 까닭은 서구나 중국이 판타지에 환혹되어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한민족과 조선족의 생성과 발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 있습니다. 평소 두 종류의 맥락으로 저는 소설을 쓰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현대 조선족의 도시 진출과 출국으로 이어진 이산의 삶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뿌리인 조선족 관련 이야기입니다.
애초에는 저 역시 조선족 작가로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초현실주의, 판타지 등으로 조선족 문단에서 장르와 문체적 실험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초현실주의나 판타지 작품으로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근대에 와서는 이 창작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선족 이야기를 쓸 때면 저는 다시 리얼리즘 수법의 기관에 있습니다. 우리 전통의 결과 문의를 우리 정서로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주민족으로서 중국 조선족은 지난 19세기 후반부에 고향을 잃은 서름을 안고 통한의 강을 건너 중국으로 이주해서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시켰습니다. 천국인들이 땅에서 개간을 시작하고 일본인들과 항쟁하면서 새로운 기원을 열었습니다. 그 치른 땅의 개척과 피 흘린 항쟁의 와중에도 이역 하늘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들은 그들이 거친 꿈은 문학이 한 형태로도 만개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안수길, 강기영의, 최서애 등이란 작가들이 북간도 바로 지금의 연변을 주무대로 문학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 옹기레가 애대하는 윤동주도 바로 이곳에서 탯줄을 묻었고 육골이 묻혔습니다. 그리고 조선족 지금 중국 조선족 작가인 김창걸과 시인 류욱 등을 배출했는데 이러한 분들이 바로 우리 조선족 문학의 비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족 문단에는 조선족이 루신으로 불리우고 러시아의 양심 솔제니친으로 비견되는 조선족 문학의 거목 김학철옹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눈부신 문학적 유산은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한 전형이 되었고 이들은 한민족 문학사의 텃밭에 더불어서 장대한 꽃으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 90년대로부터 부러친 도시 진출붐과 출국붐에 조선족이란 이 동네는 변혁의 진통을 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 집거구역이 몰락, 민족 교육이 급락 등 도미노적인 피해를 낳았습니다. 지금 그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진출한 조선족만도 70만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조선족 180만이라는 인구에 볼 때 3분의 1의 인구가 나가버린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선족 문학 영역도 급격하게 축소되었습니다. 한때 우리말 문학지가 7만 부라는 발행 수치를 기록했던 휘황한 전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토는 이미 톱상스러운 향수 속에 갈무리 되고 말았습니다. 문학의 위기, 나아가 조선족 민족 공동체의 위기설이 들려온 지도 오래전 일입니다. 이제 조선족 문학은 독자층이 빈곤한 우리 독자층을 넘어서 중국 문단, 동포 문단 등 외래의 독자와 쌍방향적 소통, 즉 소통과 수용의 접점을 찾아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특색의 문학에 대한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특수성과 독자성을 밝혀내지 못하게 되면 변별성을 잃게 되고 비슷하거나 반복적인 소재로 말미암아 우리 문학은 매력과 탄성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고뇌하는 소설가로서 서사의 힘을 저는 다시금 믿습니다. 탈이데올로기, 문학과 예술의 대중화, 디지털화 등으로 바뀌어지는 오늘날의 문화 풍토에서도 전통 문학의 책무는 더욱 절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선족 문학의 수용과 창작은 분명 다른 동포 문단보다 아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폐쇄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 시기에도 우리는 조선 문학, 즉 북한 문학, 그리고 구소련 문학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다 중국이 4대 고전을 읽으며 자란 우리에게 있어서 서사의 매력은 빠칠 수 없는 열독과 창작이 한 방향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비롯된 경험과 모식으로 어제도 오늘도 우리는 우리 문학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통해서 조선족 본연의 모습을 우리 공동체를 바탕으로 이야기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문화의 토속적인 정서와 역사의 중후한 문의를 결이 굵은 이야기에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문단에 민족문학이라는 이런 잡지가 있습니다.
중국에 56개 민족이 있는데 56개 민족이 작가들을 전문 소개하는 이러한 권위 문학지입니다. 하지만 이 문학지에 게재되는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동행한 우리 유명한 작가 진런순 그 여사님은 우리 중국 조선족이지만 중국 문단에서도 70 후 그러니까 1970년생 이후에서의 최고의 작가로 꼽히는 이런 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과 같은 사람들이 존적 작가들 가운데 너무나 적어요. 예, 타민족에 비해서 민족문학이라는 이 아주 좋은 플랫폼에 조선족 작가들의 작품이 한 편도 실리지 못할 때면 그야말로 얼굴이 붉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의 거대한 주리문단과 접목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은 좋은 번역가를 만나고 그에 따른 마케팅법을 기획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원론적인 방법론을 우리 조선족 작가들은 무시해 왔습니다. 중국에서 살지만 민족 직거지라는 자그마한 울타리에 스스로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작가들이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아직도 너무나 높기만 한 이러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문학과 문화의 우리 영토가 더욱더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조선족 문학은 이질적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한민족 문학과 정신적 문화적 연결을 확보해 오면서 세상의 변천과 그 속에서 영위하고 있는 조선족의 삶을 나름의 서정과 서사의 힘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가의 독특한 경지를 지닌 매력과 위상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바닥에 내쳐지는 우리 조선족 문학의 위상과 문학을 새롭게 촉발시켜주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의 발제문을 잘 들었습니다. 발제문 가운데서 그 대림동 3번 출구라는 그런 새로운 작품, 그것은 조선족 작가로서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대림동에 있는 조선족 사회를 그리고 있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작품 같은데, 사회자로서 질문이 있다면은 앞으로도 그 한국에서의 체험 같은 것을 계속 글로 쓰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대림동 3번 출구, 우리 조선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족이 지금 70만 명이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중국 조선족 문단이 거의 지금 10여 년째 우리 거의 절대적인 소재는 제한 조선족들의 운명 그리고 남겨져 있는 그 연변 지역도 좋고 흥룡강도 좋고 조선족들이 남겨진 분들이 어떻게 자기 지역성을 고수하기 위한 이러한 처절한 그 어떤 노력과 아픔이 전체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한 조선족들이 그 한국에서의 그 삶에 관한 작품들은 중단편으로는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편으로는 거의 없었습니다. 때문에 좀 호흡이 길게 이 소재를 다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70만 명이 조선족이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그 중에서 특히 구로동에 많이 살고 있고 또 구로동에 있는 조선족들을 소설로 쓴 한국인도 많지만은 자기가 그 동안에 우리 김혁 작가님이 쓰신 그 70만 명이라는 그 조선족의 흔적 그리고 그 행적을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한국에 들어와서 그 소재로 글을 쓴다는 것은 요즘에 드러나는 새로운 현상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 작가들도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그 이주 사회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서로의 어떤 교환적인 어떤 그런 집필 방법 그런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발제하실 패널들께서 다른 질문 선생님한테 김혁 선생님한테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 제가 좀 조선족 문학에 많은 게 별로 없어서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요. 아까 발제 내용에 보면 중국 문단의 민족 문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 잡지계 문학지겠죠. 거기 56개 소수민족의 작가들을 소개하는 그런 문학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되게 궁금한 건 조선족 작가들 가운데 혹시 그 중국어로 직접 창작을 하고 발표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또 있다면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중국어로 창작하는 우리 연변작가협회 회원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770명이 돼요. 적지 않습니다. 전국 인구 비례를 볼 때면. 하지만 그리고 우리 연변작가협회가 50년대에 이미 결성된 이러한 아주 시간이 오래된 이러한 작가협회입니다. 중국 문단에서도 그 문인협회로서는 가장 일찍이 결성된 이러한 문인협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변을 주무대로 우리 조선족 문화계가 생성되었고 오랫동안 연변이 그 주도적인 조선족 그 출국붐이 일기 전까지는 90년대 중반 전까지는 구심점인 역할을 연변에서 해왔습니다. 때문에 순 우리말 언어권에서 우리가 창작해왔고 그 작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중문으로 창작하는 작가가 거의 없어요. 많지 못합니다. 열손 안에 꼽힐 정도로 적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분이 이번에 오신 진런순 우리 저 작가님하고 그 다음에 최용센이라고 있어요. 전용선이라는 이 있고 여하튼 많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14억을 독자로 대상을 했을 때 이 중국말로 발표한다는 것은 그건 아주 조선족 문단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너무나 낮은 울타리를 넘는 그 고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진은순 작가의 작품은 영화로도 각색되고 영화에 우리 중국의 톱스타들이 모두 대거 출연해서 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는데 우리 조선족이 지금 아주 위축되고 있는 문단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쌍중 언어 두 가지 언어로 창작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한 방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어렵지만 저 자신도 지금 중국어 창작을 작년부터 시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자기 모어밖에 다른 언어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게 참 비교 상대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보이는데요. 러시아에서는 우리말을 못 쓰게 해서 러시아어로만 작품을 쓰는데 그 러시아 안에 한국의 조선족 까레스키 자치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연변이라는 자치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조선 교육어를 조선 국어를 가리키고 배우고 역사를 가리키고 했던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역시 자치주 내에서는 조선말을 써야 되니까 이것이 중국어로 확장이 되는 그런 작가들을 길러내지 못했다라는 또 하나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상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선생님이 아까 전기물을 자주 쓰신다 그랬는데 강경의 평전을 준비 중이신데 최근에 강경의 묘소가 발견됐다 북한에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어저께 만찬장에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강경의하고 최서혜 선생 묘소에 대해서. 강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연변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강경애가 여러 작가에서는 최고로 치는 이러한 작가입니다. 카프 계열은 아니지만 카프 문학에서의 대표 인물 그 어느 대표 인물에 못지않게
치열하게 작업한 분인데 이분이 황해도 출신이에요. 안중근이나 노천명과 한 고향인 출신입니다. 하지만 노천명, 저도 아주 좋아하는 시인이지만 노천명이 친일을 할 때 강경에는 우리 북간도에서 그 거칠은 북간도 땅에서 거의 그 항일군을 찾아가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문학을 했습니다. 그 강경애가 황해도에 와서 용정에 와서 9년여 동안 지냈습니다. 그때는 그 이미 일제가 용정 지역에도 그 거대한 간도 영사관도 만들어 놓고 탄압이 아주 가심화될 때입니다. 이럴 때 바로 그 현장에서 강경애가 소금이라든가 축구전 뭐 이러한 대단한 작품들을 내었습니다. 용정에 가면 용정의 남산에 그 여러분들이 노래로 잘 하잖아요. 선구자의 일송정 높은 설 뭐 이 노래 있는데 한국 분들 거기 오시면 일송정 보러만 쭉 올라가더라고요. 일송정 올라가기 전 길 왼손편에 강경애의 기념비가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90년대에 한국 분들이 도움으로 연변대학에서 아주 조촐하게나마 숲 사이에다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찾아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쓸쓸해요. 그래서 제가 주도를 해서 작년에 강경애 탄생 110주년 우리 심포지움을 그 연변에서 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혹여 용정에 유람을 가시거나 하면 한번 강경애 문학비에도 좀 들리시기를 간청해 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과 삶이라는 이 주제가 사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돼 있고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주제가 강경애 선생의 삶과도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